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11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집에 면도기가 충전 배터리가 다 나와가지고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가 나와서 3일째 지금 배터리가 나간 상황에서 그 충전기를 어디나 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 상류CB 이제는 채슬리 TV죠.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 댓글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댓글 쭉 달아주셨고요. 그 중에서 그 엑스포 관련된 얘기, 엑스포는 언제마다 개최가 되지? 그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유치하려는 등록 박람회는 5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가 헷갈리는 이유는 등록 박람회가 있고 인정 박람회가 있네요. 이 인정 박람회가 예전에 대전과 여수에서 개최 각각 있기 때문이고 인정 박람회 역시 그냥 엑스포라고 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등록 박람회는 끝자리가 5년, 10년 요때 이렇게 5년마다 개최를 하고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 엑스포는 2021년에 열렸지만 명칭은 2020 두바이 엑스포로 썼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아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네, 재테크가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보험을 깨고 주식을 해서 수익을 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진섭?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름이 진섭이었는데 저랑 생일도 똑같고요. 바로 옆건물 수출입은행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전 모범생이었거든요. 얼굴도 되게 잘생긴 친구고 키도 80 한 2, 3 됩니다. 친구 진섭이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요 부분에 대해서도요. 잠깐만. 네. 근데 이분이 아이러니하게 주식에 관심 없던 제가 3년 전 주식을 시작하며 매수한 첫 주식이 당시 저평가되어 있었던 현대해상, 삼성화재 같은 보험주들이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3년 전에는 이 금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보험주가요, 그 PBR이 한화생명 같은 경우가 0.1, 삼성생명도 0.2 뭐 요렇게 가면서 야, 이 회사들 망하는 건가? 이런 저금리면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보험료를 쫙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쨌든 이 손해율이라고 하잖아요. 생명보험은 돌아가시거나 다치면 보험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손해 그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이벤트가 하루에 어느 특정 시점에 딱 몰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평균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그런 게 이제 계리사들이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보험료를 지금 얼마 받으면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 돈을 받아서 그 많은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거든요. 근데 채권에 투자하는데 채권 금리가 5%, 4%, 3%, 2%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보험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꽤 큰 금액이 사업비라고 그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계약을 했더니 아니 내가 한 달 매달 냈던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을 냈는데 환급금이 거의 빵이잖아요. 그게 그 사업비로 영업하시는 분한테 일단은 거의 뭐 인센티브 비슷하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그 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채권 같은 거에 투자해서 돈 이자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셜 해가지고 variable universal. 네. 그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변액보험은 채권뿐만 아니라 또 주식에다가 또 넣어서 거기서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또 연동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보험인데 아무튼 사업비 빼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나가야 되는 보험 가입할 때 암에 걸리면 2천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 나가는 보험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험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보험료 받아서 돈을 굴려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1% 이자 금리 가지고는 보험사가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뭐 왕창 벌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 보험사들이 거의 PBR 0.1 같다는 말은 앞으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주를 사셨다는 거잖아요. 현대상, 삼성화재 같은 보험주. 야, 작년 올해 이 보험주도 꽤 엄청 올랐는데 참 제가 딱 보니까 고수시네요. 잠깐만 이름이 아까 김진섭 옆에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실제로 그 AI가 위협하는데 재미난 질문을 또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AI가 주식시장을 위협한다. 나는 AI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산시장, 모든 시장은 AI가 장악. 그러면 인간이 퇴출. 자산시장은 인간의 놀이터였는데 인간이 퇴출되면 자연적으로 자산시장은 소멸할 것이다. 아닌가? 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딴 비슷한 류의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AI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이 최근에 제가 어디 방송이나 이래 나가면 퀀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잖아요. 올해 뭐 경기 예측에 의해서 1Q, 2Q가 안 좋아진다 뭐 해도 실제로 그 경제가 그렇게 가지도 않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강한국 작가랑 얘기했었던 뭐 23년 대통령 3년 차, 3년 차의 주식 시장이 항상 좋았다. 그런 어떤 퀀트적인 게 오히려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반기만 되면 8, 9, 10월 달에 제가 주식 시장 12달 중에서 거의 핸디캡 1, 2, 3 홀로 골프로 따지면 더블 보기 양파하기 좋은 오히려 돈을 벌었던 걸 까먹기 좋은 달이라고. 이거는 퀀터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퀀터 베이스로 해서 거의 AI가 알파고처럼 자산 운용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또 최종 목표이고 지금 그렇게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퇴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돈을 페드 그리고 일본은행, 유로, 뭐 중국,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은 계속 커집니다, 그죠? 이 커지는 금융자산을 전부 다 뭐 부동산 같은 데 때려 박을 수는 없는 거고 기업에 투자했을 때 훨씬 생산성이 좋은 기업, 혁신기업에 투자하면 부동산보다 뭐 10배, 100배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 유형이죠. 투자로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기업도 윈이고 투자자 주주도 윈이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가 90%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투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투기적인 매매를 제가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데 내가 그게 제로섬 게임인지도 모르고 나는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막 들어가서 사고 팔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한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려면 내가 엄청난 고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고수가 돼 있는 거를 모르고 최근에 상장한 주식들 막 오르는 거 보면서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트레이딩을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려면 트레이닝을 또 받아야 되죠. 예. 트레이딩 하려면 그 정말 마라도나나 메시가 드리블 하듯이 그런 드리블을 우리나라 이영표 선수도 헛다리 짚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지네진 지단, 호나우딩요 등등 드리블 좋은 선수 많습니다. 근데 그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 안 하고 주가 움직이는 것만 보고 내가 저기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 투자하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해보든가. 예. 그걸 트레이닝을 해보려면 한두 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트레이딩에서도 이기는 트레이딩 방법은 뭔가를 공부를 해가지고요 하셔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주변에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그분들은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이 테크니컬 매매에 가서도 성공을 하신 건지 펀더멘털 분석이 안 되면서 테크니컬로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공한 척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AI가 장악 요 부분에서 말이 3000%로 또 셌는데요. 아무튼 인간이 퇴출되면서 이 기계가 주식시장을 장악을 할 겁니다. 채권, 주식, 상품시장 전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뉴욕의 그 짐 사이먼이 만든 그런 회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이세돌이 살아남느냐, 알파고가 살아남느냐, 그거는 이미 판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들이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로직을 알면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오면 기계가 들어오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을 우리는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서 돈 벌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요 매경 이코노미에서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라서 매경을 찾다 보니까 매경 이코노미 우리나라 경제 주간지 1등이죠. 그래서 이 매경 이코노미도 이렇게 네이버 뉴스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김성걸 국장님이라고. 제가 매경의 자이언티 그리고 매경 부동산 매부리 요렇게 갔을 때 몇 번 뵀던 국장님이신데 매경 이코노미에 와 계십니다. 보니까. 자, 김성걸 칼럼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참 이 노래를 제가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네, 참 감미로운 노래인데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매경 이코노미는 커버 스토리로 마약을 다뤘다. 스며드는 마약 휘청이는 한국이라는 기사다. 코로나가 종식되자 동남아의 마약들이 몰려들어서 한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떠오른다는 내용이다. 진짜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그죠? 올해 9월까지 마약 사범수가 2만 명으로 급증했네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겠죠? 야, 우리나라만 2만 명일 거다 그죠? 미국 마약 단속국 DEA처럼 초월적인 단속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네요. 미국은 이렇게 마약 단속국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찰, 검찰 여기서 하고 있죠. 야,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지난 11월 21일에는 모든 언론이 아르헨티나의 극우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는 중앙은행 폐지, 그리고 미 달러 공용화폐 사용, 공기업 전부 민영화 등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도대체 경제가 어떤 지경이면 저런 초월적인 공약을 냈나 싶었다. 두 기사는 관련 없는 기사다. 그러네요. 마약하고 요거랑 극우 대통령이 됐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런데 양쪽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세계 5대 부국으로 꼽혔고 한때 영국과 포틀랜드 전쟁으로 맞짱을 떴던 나라다. 그렇죠. 80년대 포틀랜드 전쟁하는 걸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필자 세대는 10대 때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참여한 엄마 찾아 산만리를 흑백 TV로 봤다. 저도 아주 생생합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요건 꼭 봐야죠. 그 아름다운 감성을 잊지 못한다. 이탈리아 어린이 마르코, 맞아요. 이름이 마르코였어요. 마르코의 엄마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러 해외로 간다. 그런데 엄마 편지가 끊기고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어린 마르코가 홀로 이역만리로 엄마를 찾아 나서는 스토리다. 당시 엄마가 돈 벌러 간 부자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곡물 지급률 100%가 넘고 셰일가스나 리튬 등 자원마저 풍부한데 소고기, 콩만 팔아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렇군요. 저는 아르헨티나 하면 다들 메시, 그죠? 메시가 딱 떠오르는데 곡물 자급률이 100%가 넘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네요. 이런 풍족함 때문일까 국민들이 퍼주기 좌파 포퓰리즘을 선택을 했다가 돈이 떨어지면 정반대의 극우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얼마 못 가 공짜 복지를 그리워하는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9차례의 국가 부도를 맞았고 아르헨티나 디폴트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2001년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40%에 기준금리가 연 133%다. 야, 물가 상승률이 140%, 기준금리가 133. 점심 먹는 사이에 밥값이 오른다니 말다 했다. 포퓰리즘과 마약은 공통점이 있다. 대략 세 가지 정도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이들은 대상을 서서히 황폐화시킨다. 마약에 중독이 되면 환각이 생기고 정신착란으로 이끈다. 먹는 마약에서 코로 들이마시다가 결국 주사기까지 가면 치료는 쉽지 않다. 퍼주기로 미래를 갉아먹는 좌파 포퓰리즘도 이와 닮았다. 극우인 밀레이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는 쓰레기, 인간 배설물이라고 했다. 표현이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겪은 사람의 분노는 짐작이 간다. 둘째, 중독성이다. 마약은 끊기 힘들고 더 강한 환각제를 찾게 한다. 중독성. 첫 번째는 황폐화. 서서히 황폐시키고 두 번째는 중독성이네요. 포퓰리즘 역시 재정이 바닥나도 퍼주기를 멈추는 건 힘들다.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은 파국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제3의 나쁜 놈만 이익을 본다는 데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요. 세 번째 공통점이 제3의 나쁜 놈만 이익을 본다는 데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의 실제 악당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한때 세계 7위 부자에 올랐었네요. 지난 1990년 포브스지는 그의 재산을 300억 달러까지 추산했고요. 그래요? 1990년도에 36조였으면
지금으로는 거의 뭐 한 500조, 700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미국의 중독자들 돈이다. 포퓰리스트 독재자도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며 권력을 누린다. 결국 국민만 피해자다. 한때 청정국이던 한국에 이제 마약성과 포퓰리즘이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다. 이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약 공익 광고를 보면 이 한 번만 해봐. 여기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네, 그런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포퓰리스트들이 문제다. 그들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같은 노래를 속삭이며 감성에 호소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중독될 것이다. 네, 아르헨티나 상황은 옛날에 우리가 아르헨티나 부루마블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죠? 예, 그렇게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메시 같은 뭐 메시뿐입니까? 뭐 축구 잘하는 선수들 정말 많은데 그렇게 틈만 나면 툭 하면 그냥 디폴트 나는 나라고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고 그런 나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참. 네, 아무튼 근데 우리가 뭐 좌익, 우익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뭐 기억나는 거는 익자가 이게 날개 익자로 알고 있는데요. 세익 저는 더할 익자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라 더할 익자인데 좌익, 우익. 그래서 결국 한쪽 날개로는 새가 날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중요한데 한쪽은 성장을 얘기하고 그죠? 한쪽은 분배를 얘기하고. 이게 저는 참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어쨌든 균형을 잘 맞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새가 앞으로 날아가야 되지 이렇게 추락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걱정에 여러 가지 높아심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국민들의 이 투자자들의 애환을 갖고 있는 종목 카카오 얘기입니다. 네. 외국인 줍줍한다는 카카오 공매도 금지가 호재였나 외인 기관이 쌍끌이. 네. 카카오 주가가 11월 들어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도 뭐 카카오 제가 기사를 읽다가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인 거를 뉴스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카카오에 많이들 참 물려 계시는데 카카오 얘기만 나오면 또 저한테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네, 댓글에도 조카한테 카카오나 사라 했다고. 카카오나 사라 해가지고 2달 반 만에 주가가 8만 원이 17만 원 갔었는데 그리고 시장이 너무 비싸서 그런 반라는 얘기를 또 해드려도 한 3년 지나서 또 그게 벌써 3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체슬리 모닝브리프에서도 어젯밤에 저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쓰고 있는 나이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라. 그 얘기를 아까 체슬리 모닝브리프에서도 하고 나서 나중에 한 3, 4년, 5년 뒤에 또 한번 주식 시장은 언제든지 이제 떨어질 건데 그때 뭐 자기 딸한테 나이키 관심 가지라고 했다고 뭐라 하실까 봐.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200만 명이 지금 물려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네카오를 외치셨던 분들이 요즘 안 나오셔가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 올해 한 10월 그걸 제가 올해 10월 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벌써 3만 원대 같은 게 뭐 5만 원 정도 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죠? 예, 이럴 때일수록 카카오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어떤 변화를 모습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지난 10월 말 3만 원대까지 주저앉은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하면서 한 달 새 무려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자리한다. 17일 거래일 중 외국인은 3거래일, 기관은 5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순매수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공매도 금지가 카카오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매수하는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몰렸다는 진단이다. 그 외 요 공매도는 일부 핵심은 아니죠. 그 외에 시장 전망치 대비 양호한 3분기 실적과 역사적 저점에 머무는 주가 매력도 외국인과 기관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인해 외면하는 모습이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죠, 보면. 지난번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응하는 모습도 약간 그랬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번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할 때 그 보여줬던 시세 조종에 관한 의혹, 이 부분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아니 저렇게 큰 회사에 그 김범수 의장 옆에 그 정도 법률 자문을 해주는 옆에 스텝이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쇼커버링 몰려서 물량 몰리며 주가 반등이라고 돼 있는데, 카카오 주가의 강한 반등은 누가 샀느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은 1,034억 원어치, 기관은 1,574억 원어치 카카오 주식을 사들였네요. 반면 개인 투자가는 같은 기간 2,54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이 기간 기관 투자자가 카카오보다 많이 사들인 주식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그래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카카오를 많이 샀네요.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중에서도 카카오는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11월 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쇼커버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 그 빌렸던 물량을 안 갚고 그냥 들고 있는 기관 외국인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계속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굳이 쇼커버링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한 거는 아니다. 근데 공매도가 없어서 반등의 그 강도는 확실히 좀 세게 나타난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실제로 카카오의 공매도 잔고는 빠르게 줄고 있네요. 공매도 금지 시행 직전이 지난 11월 3일 카카오의 공매도 잔고가 1219억 원에서 11월 23일 527억 원까지 줄었다. 근데 공매도 잔고가 1219억 밖에 안 되나요? 카카오 시총이 얼만데 30조에서 카카오 시총은 이제 30조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죠? 카카오 시총이 정확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카카오 시총이 22조네요. 한때 거의 50조 가까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5에서 17만 원 갔으니까 5, 35, 3 곱하면 50조가 뭡니까? 70조였었네요, 그때. 70조. 그래서 PBR이 김작가 TV 나와가지고 계속 그때 뭐 네카오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사야 됩니까?
뭐 조카한테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해 놓으니까 저한테도 그때 물어보는데 저는 PBR 10배 이상에서는 주식 안 삽니다.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PBR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익이 계속 그래도 적자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익이 쌓이다 보니까 네, BPS가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은 PBR이 2.04배 나오네요. 네, BPS가 24,559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배, 5만 원이면 딱 2배 정도 됩니다. 자, 시총은 일단 22조라고 다시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22조에 10%면 2조고요. 1%면 2천억이고 0.5%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0억에서 527억, 700억 정도 샀다고 주가가 30%나 올라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요. 어쨌든 팔 사람보다는 좀 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겠죠. 짜증나가지고 그죠? 자, 그 외에 다양한 요인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인데 최근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성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 CPI가 10월 3.2까지 다시 뚝 떨어졌죠. 네, 시장 예상치 3.3을 밑도넣었고요. 근원 CPI도 전년 대비해서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PCE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이 CPI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사례를 분석을 한 결과로는 어쨌든 뭐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나 기대감으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비교적 낮게 형성된 주가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를 이끈 요인으로 꼽힙니다. 카카오 주가는 21년부터 내리막을 걸으며 21년 17만 원을 웃돌던 주가는 10월 27일 37,300원까지 37,300원까지 떨어졌었네요. 한때 네이버와 시가총액 3위를 두고 겨뤘지만 11월 23일 종가 기준 시총은 22조, 지금 14위까지 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진 만큼 상승 여력은 크다는 진단인데 뭐 블라블라 해서 증권사가 지금 제시한 카카오 목표가 평균치가 61,870원이네요. 11월 23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 가능하다는 전망이고 여기에 양호한 상분기 실적까지 보태지면서 주가가 날개를 달았는데 카카오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2조 1,6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 감소를 했었고 뭐 쭉 블라블라 있고요. 매출이 11% 오르며 두 자리 성장수를 유지를 했고요. 톡비즈 매출이네요. 뮤직 부문을 중심으로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 사업이 50%의 성장률을 보이며 양호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쭉 11월 기관 순매수 상위가 전자가 7,200억, 카카오 1,500억. 그 다음에 뭘 샀나 봤더니 SDI 1,330억, LG화학 1,090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36억. 자, 근데 밑에 국내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벌벌이라고 쭉 돼 있고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고 그러면서 뭐 쭉 최근에 뭐 기소되고 한 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 주주들에게 가장 큰 우려는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인데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인터넷 전문은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으로 10%인데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의 최대 위험 요소라면서 일부 계열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경영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여지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에의 얘기는 좀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과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이 카카오가 언제 고점 친지 아세요? 17만 원을 고점을 쳤던 게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던 날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한번 쳐볼까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자 카카오뱅크 제가 그렇게 자회사 분할해서 상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몰라서 상장을 했는지 알고도 하는 건지.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개인분들도 이제 많이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기업들이 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년 7, 8, 9, 10, 11, 12.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가 고점이 나왔고요. 이번에 두산의 고점이 나왔던 것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했을 때 고점이 나왔던 거고요. LG화학의 고점이 22년 1월 말에 LG 엔솔이 상장했을 때 거의 고점 가격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LG화학도 한번 보세요. 참 안타까운 주식이죠. 21년 1월달 이때 고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고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이 지주사들이 주가가 빠졌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런 형사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아유 이것 때문에 또 벌금 받고 이러면 주가 더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려를.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벌금형 이상 처벌받아 가지고 10% 이상 보유를 못하게 되면 나머지 17% 팔아야 되잖아요.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카카오의 그 수많은 자회사들 상장시켜서 팔아먹으라는 거죠. 팔아먹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키워서 팔아먹었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카카오 주식을 계속 자사주 매수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이 200만 카카오 주주들 다 해피하게 네, 정고점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기가 좀 전해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2명 반 넘으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네, 전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벌금형 이상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절대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재벌 오너들 그 감옥 간 케이스를 보면요, 저는 하여튼 그 오너들이 감옥을 가기 전에 하고 감옥을 가 있는 동안 그 주가 보시면 그렇게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큰 사고를 겪잖아요. 큰 사고 겪고 나서 한 1, 2년이 보면 큰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더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납니다. 네, 그런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참 기사 겨우 2개 했는데 지금 40분이 다 됐네요. 자, 고물가 시대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 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얼마 정도 필요하지? 근데 저도 대충 따져봐도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있으면 뭐 요즘 먹거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뭐 좋은 식당 찾아다니면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 순댓국이나 김치찌개 이런 거 먹을 때 부추 된장찌개 최근에 가격 2,000원 올려도 9,000원이에요. 올려도. 아, 그러면 그거 한 7달러 되는 거잖아요. 7달러. 세금도 없고 팁도 없고. 그래서 노후에 뭐 한 350만 원 있으면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요 기사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기사는요, 좀 중요한 기사인데, 권영수 배터리 업황 비관? LG엔솔 떠나면서 2,000주 주식 매도,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권영수 부회장님이 이제 그 용퇴한다는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주식을 파시려나 보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 자사주 받으신 거 2,000주 전량 처분했다고 하시고, 포스코 회장설에 대해서는 뭐 일축했다고 하십니다. 44년 LG맨이었던 권영수 부회장이, 야, 66세이신데, 그죠? 그 외모 보시면 참 건강 관리도 잘하셨고, 굉장히 인품도 좋아 보이십니다. 예, LG를 떠나시면서 보유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2,000주를 매도하셨고 43만 1,500원 단가였기 때문에 8억 6,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주식을 이제 은퇴하신 거잖아요. 은퇴하시면서 얼마든지 주식 파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주식 판 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이라도 비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대주주 오너들이 주식을 파는 거나 아니면 사는 걸 시그널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그 회사에서 가장 그 회사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주식을 팔 때는 일단은 조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이 옛날에 헬릭 스미스, 지금 헬릭 스미스 옛날 이름은 바이러메드 공동대표로 계셨던 김모 대표께서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내려온다는 공시를 딱 본 순간 그때도 제가 의심을 했거든요. 주식 팔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회사에 전화해 보면 아유 주식 아닙니다 했다가 3개월인가 4개월 지나서 보니까 공시에 보니까 주식을 매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뭐 20몇만 원 됐는데 지금 뭐 주식 완전 박살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런 뭐 비유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회사에서 가장 굳이 권 부회장님이 주식 안 파셔도 되잖아요. 그죠? 네. 권 부회장님도 5년 10년 지금 이쪽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은 아닐까요? 꼭 그러면 왜 꼭 파셨을까?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만 최소 100억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파신 건 아니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43분. 덜덜 떨면서 주세요. 외신도 논란 한국에 얼죽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겨울 음료인 61%가 아이스 음료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외신은 저는 뭐 우리 직원들 다 알지만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찬 거 먹지 마라. 네, 따뜻한 물 마셔라 하셔가지고 네, 항상 따뜻한 걸 먹는데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는 일명을 얼죽아군요. 네, 왜 저는 이제 저와 소비 패턴이 다르든가 생각이 다르면 왜 그럴까 하고 이래 좀 호기심을 갖고 보거든요. 왜 아를 시킬까? 왜 아를 시킬까? 쭉 밑에 나오는데. AFP 통신이 한국인은 한겨울 맹추위에도 알을 마신다면서 이를 얼죽아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이유가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더 빨리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는 한국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의 찬 음료 선호 현상을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짓기도 했다. 그렇네요. 빨리빨리. 아이스 커피는 뭐 그냥 쫙 해가지고 한 30초 만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은 월급쟁이의 꿈은 낙타반을 임원이 될 확률이 고작 0.8%라는 기사입니다. 네, 요 기사 읽어보시고 우리가 임원이 될 확률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월급을 받거나 돈이 생길 때마다 좋은 주식 사서 잘 투자하셔야 됩니다. 잘. 네, 오늘 오메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